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아직까지 좀 많이 덥죠. 근데 이제 뭐 절기는 속일 수 없으니까 점점 좀 차가워질 텐데 그 사이에 운동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술 가급적 절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짧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채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채식을 많이 할수록 당뇨병에 안 걸린다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채식의 비중과 채식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당뇨병 발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추정 연구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채식하고 이제 질병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내진 직관적으로 채식이 이제 육식보다는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나물이나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는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 뭐 여러 인종 그다음에 꾸준히 나오는 게 고기를 적게 먹고 채식을 많이 할수록 암이 예방이 되고 뭐 당연히 심장병은 너무나 예방이 되는 건 확실하죠.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도 예방된다고 해요. 뭐 실제로 이건 연구를 안 해봐도 아는 게 주변에 이제 채식한다고 해서 보게 되면은 건강한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완전히 그냥 녹말이나 떡이나 빵이나 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단순 탄수화물, 설탕 같은 것도 이것도 사실은 육식이 아니니까 채식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히지 않은 채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좀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하여튼 채식은 일반적으로 좋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고 그 이설은 그냥 좀 너무나 이설이라고 차치하더라도 민족마다 좀 약간씩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연구마다 좀 다르게 나와요. 채식이 당뇨병을 예방할까? 연구 결과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연구 결과 혼란스럽고 말한 저도 많이 혼란스럽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연구마다 그 수준이 너무나 달라요. 아주 잘된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 있는 연구도 있는데 비전문가 뭘 압니까? 읽어보면은 그다음에 의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정통하지 않고 그 분야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만 가지고 논문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사 아닌 사람이면 더욱더 독이 되고요. 그런 지식은 정말 독이 될 수 있고 의사라 할지라도 허투루 읽거나 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있게 되면 완전히 다 방향을 이제 틀어가지고 잘못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의사가 하는 말만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가 하는 유튜브하고 의사가 하는 말만 믿으세요 하다가 요즘 그것도 좀 바꿔서 의사가 하는 말에도 좀 틀린 게 많고 의사 중에도 사기꾼이 많으니 좀 조심해서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제 어떻게 구별하냐 그게 안목이에요. 참 안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가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게 구글에 뜨거나 이제 논문에 뜨게 되면 이 논문과 이 논문이 같은 숙화가 돼 버려 가지고 이런 논문만 먹게 되면 완전히 반대 방향의 얘기를 아주 합법적으로 증거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해서 증거 있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안 하면 EBM이라고 그러는데 증거 기준에 증거 바탕의 의학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하도 가짜 증거도 많이 만들고 엉뚱한 논문도 많아서 그것도 증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베이스드라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과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과학적이냐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 진위를 가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여튼 좀 어려워졌어요. 그다음에 채식이 당뇨병을 예방한다 또는 안 한다가 대부분 단면적인 연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뇨인 사람하고 당뇨 아닌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식이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먹었고 지금 당뇨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그 자리에서 고시기만 연구한 거 이거를 크로스 섹션 단면 연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당뇨인 사람하고 당뇨 아닌 사람들 간에 이제 식사 습관이 다를 때 이 사람들이 당뇨라서 그런 식사 습관 때문에 당뇨가 걸린 건지 당뇨가 된 다음에 입맛이 변해서 그런 음식을 먹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인과성 또는 역인과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몰라요. 단면 연구는. 그러니까 연관만 얘기할 따름이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운동도 더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직업도 좋고 그다음에 좋은 식사에서 당뇨병이 덜 걸린 것이 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실 또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 오버롤하게 전반적으로 채식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좋은 식습관의 이제 사인이거든, 징표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 왜냐면 정말 채식만 하면 비싸요. 해보니까 되게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비싸게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식을 한다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삶의 지표.
가 됐을 수도 있어서 과연 채식을 하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할까 아니면 채식을 한다고 대표되는 그 사람의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 당뇨병을 예방할까라고 이제 논란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큰 규모로 쭉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당뇨가 걸리기 전에 이제 딱 본 다음에 이 사람의 식습관 다 조사한 다음에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쭉 기다려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당뇨가 된 사람하고 당뇨가 안 된 사람을 보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 역인과관계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됐고 이게 굉장히 세계 최대, 그다음에 이런 유로서는 수준을 갖춘 연구로서 아마 최초의 연구라고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 나왔냐면은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nternal Medicine인데 이거는 미국 의사협회 내과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9년 7월 22일에 실렸어요. 이거는 그 프리로 볼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Association between Plant-based Dietary Patterns and Risk of Type 2 Diabetes에서 이 당뇨병의 2형 당뇨병의 위험과 채식 위주의 식사 습관과의 관계.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한 거는 역시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밝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밝히려면은 뭔가를 가하고 나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윤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당신은 채소만 드세요. 당신 이 정도 채소만 드세요. 당신 고기만 드세요 하면서 그거를 5년, 10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그 어떤 실험군한테 그 맹검으로 모르게 해서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구가 최선이에요. 그래서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라는 건데 이게 이제 뒤에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 메타아나리시스라는 건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 다 다시 분석해서 틀을 다시 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하나의 연구 갖고는 통계 수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제 빅데이터의 일종의 시스테마틱 리뷰했다는 거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했다는 좀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여러 연구 중 요건에 부합되는 수준의 높은 연구만을 따로 모아서 분석한 체계적인 메타 연구이고요. 이거의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뭐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자료 보고 딱 봐서 여기 당뇨 여기 당뇨 아닌 사람 모아놓고 지금 당신의 식습관을 적어주세요라고 하는 단면적 연구가 아니라 당뇨가 이미 걸리기 전 정상인이었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소 2년에서 28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 이거를 프로스펙티브 전향적 쭉 이제 시간을 두고 오브저베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저베이션밖에 못 하잖아요. 이걸 뭐 인터벤션 하겠습니까? 뭐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못 하잖아요. 쭉 결과만 경과만 본 거예요. 그래서 9건의 대규모 연구를 메타 분석했는데요. 이 9건의 대규모 연구가 참가자가 31만 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36세에서 64세 남녀 정도였고 당시의 체질량 지수가 23에서 26.7이니까 서양 기준으로 그냥 보통 체격 또는 약간의 과체중인 사람들을 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31만 명 중에서 23,544명이 2형 당뇨병에 걸렸어요. 약 발병률이 7.7%가 됐죠. 그래서 이런 연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특징은 굉장히 큰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 그다음에 단면적 연구가 아니라 전향적인 연구, 즉, 쭉 시간을 지켜보면서 2년 또는 28년까지 추적 연구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메디라인을 뒤져가지고 뭐 1200개를 뽑고 그 중에서 768개 뽑고 또 다 해서 16개 뽑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것들 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7개 레코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9개가 이제 그 코트가 9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연구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오늘 서론만 길었는데 채식은 당뇨병을 예방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방에올 뭐 토사드 이게 이제 그 저자 이름이 연구 책임자 이름이죠. 근데 굉장히 큰 연구들이 뭐 NHS, HPFS 이런 것도 되게 큰 연구들이거든요. 보면은 8,400명, 4만 명, 6만 명, 9만 명, 4만 명, 4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해서 그때 이제 이 중에서 543명 생기고 뭐 616명 생겨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 도표가 제일 중요한데 오른쪽은 당뇨병의 리스크, 즉 1보다 높으면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1보다
리스크가 낮으면은 당뇨병의 위험도가 더 낮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 건 뭐냐면 favors higher adherence. 이거는 그 주로 채식을 한 사람들이란 뜻이고, 이 오른쪽은 채식을 주로 안 한 사람들인데, 모든 연구 결과가 하나만 빼놓고 굉장히, 하나는 이제 굉장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1485명이니까 여기에 이제 플레이 바이 찬스로 통계적으로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채식을 할수록 당뇨병의 위험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 리스크가 0.77이니까 23% 정도, 당뇨가 될 확률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채식을 더 하면 할수록 채식을 덜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약 23% 정도씩 당뇨병의 위험률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무슨 뜻인지 좀 현실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채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만 나오는데, 다행히 이 중에 5개 연구 중 큰 연구인데, 연구는 플란트 다이어터리 인덱스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채식을 채식에 대해 점수를 매겨놔서 채식을 아예 안 하는 사람, 좀 하는 사람, 아주 많이 하는 사람, 심하게 하는 사람 해가지고 플란트 베이스 다이어트 인덱스라 해가지고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X축이 플란트 베이스드 다이어트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 채식의 스코어가 더 높은 거죠. 65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채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Y축이 그 2형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비교 위험도인데, 보세요. 플란트 베이스드 다이어트 인덱스가 35인 사람에 비해서 채식을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당뇨병의 위험도가 줄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할수록 당뇨병이 위험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채식을 많이 할수록 2형 당뇨병의 위험이 23% 정도 감소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채식을 많이 안 한 사람이 100명당 8명 정도 생겨요, 당뇨가. 이제 이걸 환산한 거죠. 100명당 8명이 생기는데 7%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이 채식을 많이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위험이 100명당 6명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정도가 당뇨가 덜 걸린다는 거예요. 2명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거고, 약보다 더 더한 거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면은 100명당 8명이 걸릴 수 있는 당뇨를 이 연구 내에서는 채식을 많이 할수록 100명당 6명밖에 안 생긴다. 2명이 더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채식이라고 그러면은 녹말도 있고 설탕도 있고 여러 가지 단순당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포함하느냐. 근데 다행히 여기 연구 중에서 또 이런 것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탄수화물과 건강한 탄수화물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만 보면은요, 채소, 전곡류, 견과류, 콩, 그리고 과일만 고려하면은 당뇨병 감소의 강도가 더 증가해요. 아까는 몽땅 다 뭉뚱그렸을 때는 23%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설탕 빼고, 그 다음에, 녹말 빼고, 그 다음에 단순 당류 빼게 되면은 이 강도가 더 증가해서 이렇게만 먹으면은 당뇨병이 3명 정도 감소한다. 더 30%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건강한 채식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형 당뇨병이 훨씬 더 덜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고 우리 직관적인 거, 이게 연구가 필요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돈을 부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객관적인 증거가 이제 자료거든요. 이렇게 큰 연구 자료가 있을 때는 국가나 어떤 정부나 하는 단체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돈도 이제 하고 정책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치료도 중요해요. 치료는 사실은 사후약방문이고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요새 그 키워드가 가성비잖아요. 이미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거는 돌이키는 경우도 적거니와 대부분 진행하는데 그걸 예방하고 약값 쓰고 또 거기 합병증에 대해서 또 치료하고 수술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만성병은 안 걸리게 하는 게 정말 상수예요.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럴 때 뭐가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예방은 전격적인 정책, 개인도 잘해야 되지만 사회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정부가 이 정책이라는 거는요.
필요한 자원을 올바른 곳에 쓰는 게 정책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을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배분해 주는 걸 행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행정학에서도 다른 정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의료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부분에 쏟아부을 것인가. 그것이 그리고 가장 사회에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쪽으로 쏟아부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데다가 돈 쓰는 거 많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부분 잘하고 있다 보지만 하여튼 간에 제 세금이 그런데 그 증명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집행한다는 거는 제 세금이 쓸데없이 들어간다는 얘기기도 해요. 납세자로서는. 그래서 그런 건 좀 그렇지만 이런 쪽은 이제 정말 잘 부어줘야죠. 그래서 채식을 하는 쪽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채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약초도 채식이네. 하여튼 그건 좀 제외하고. 그래서 연구는 모두 완벽한 연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도 한계가 있어요. 9개 연구 중에서 4개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는 이렇게 인터벌을 둬가면서 몇 년째 한번 다시 식사 습관이 변했는지 보고 이렇게 했는데 4개는 딱 연구 시작할 때 한 번만 딱 그 식사 습관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단점은 아닌 게 제일 세상에서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입맛이에요. 식습관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경험하거나 큰 병이나 암이나 엄청난 걸 경험해서 완전히 획기적인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입맛은 거의 어렸을 때 입맛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긴 하나 큰 단점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9개 연구에서 음식들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스코어라고 이건 저기 스코어라고 어세이가 다르고 하지만 역시 그것도 이제 보정을 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대세는 지장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당뇨병 진단 형식이 참여자가 나 당뇨병 걸렸다고 리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리포트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잊어먹고 안 한 사람 또는 다른 이유로 자기 질병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이제 베리피케이션이라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했는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완전히 보정할 수는 없었어요. 수입이라든가 이런 건 다 했지만 그 사람의 정서적인 거라든가 가족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보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연구를 두고도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채식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당뇨병을 예방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허술한 연구는 아니에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잘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연구를 볼 때 비록 이 영양학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이게 우리 약물처럼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것, 특히 건강한 채식을 하는 것이 약물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가성비 좋게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식이 왜 당뇨병에 좋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항염증 물질, 불포화지방산과 섬유질이 많아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붉은 고기하고 가공육을 적게 먹잖아요. 그래서 붉은 고기하고 가공육은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안에 들어있는 콜린, 엘카니틴 같은 것이 장내 미생물하고 반응하면 TMO, 티마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염증 물질도 되고 이게 하여튼 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 있고 당뇨병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계 영양학회나 이쪽은 다 적당한 정도 육류는 좋지만 그것도 가능하면은 붉은 고기가 아니라 흰 고기로 좀 하자. 가공육은 되도록 먹지 말자.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100%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여전히 먹을 것이고 햄도 먹겠지만 적어도 많이 먹진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가 많이냐?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 못해요. 그냥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밖에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득은 첫 번째는 이제 채식 자체 이득, 두 번째는 그거의 반대급부, 세 번째는 채식을 하면 체중이 줄어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살을 빼기 원하면 채식을 좀 하라고 돼 있는데 채식이나 그러나 마찬가지로 녹말이라든가 단순 탄수화물 많거나 이런 거는 살이 줄진 않죠. 그러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부르면서 칼로리가 훨씬 더 적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당뇨병 예방의 임팩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줄이자. 당뇨병 예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채식을 하면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체중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예방된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막 핫 이슈인 장내 미생물, 요새는 채식을 하면 장내 미생물이 이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서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때문에 당뇨병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 회색 지대를 두지 않는 거로 좀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냐. 이게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게 좀 신중해야 될 때 신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해석에 주의할 점을 보게 되면은 고기를 아예 먹지 말고 완전히 채식하자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이 연구에서 채식 스코어가 높은 사람들, 거기 90%, 100% 하는 사람도 완전 베간은 거의 없어요. 거의 하루에 한 2.6 서빙 정도를 먹었다고 그래 육식을. 그러니까 거의 다 적지 않게 육식을 했어요. 근데 대신 이제 그 구성 성분에서 채식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그러면은 뭐 완전 채식해야 돼? 그렇게 힘들게 내가 당뇨병 예방하려고 완전 채식해야 되나? 고기가 그렇게 나쁜가? 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 가능하면은 건강하게 밸런스 잡힌 식단을 하자는 거고, 밸런스 된 식단의 그 특징적인 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풍부한 식물 채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물고기를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닭고기를 넣어도 되고, 가끔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건강한 식사가 이제 대쉬 다이어트, 서양에서 대쉬 다이어트하고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뭐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풍부한 해산물,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또 다 넣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고기를 먹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고기 먹는 그런 쪽에서 이쪽으로 좀 채식 쪽으로 좀 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채식하자. 거봐, 채식이 맞잖아.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뭘 먹는데? 그럼 감자, 고구마, 하얀 쌀, 설탕.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 난 채식한다고. 이건 채식이 아니에요. 건강한 채식은 아니죠. 채식이지만. 그래서 녹말류가 뭡니까? 전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녹말 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 고구마 녹말, 뭐 감자 전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게 그런 전분들.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면, 떡, 빵 이런 것 중에서 정제된 곡류로 쓴 거 있잖아요. 면도 뭐 이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단백질 섞은 면도 있고 빵도 호밀빵 같이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간식빵이라든가 잘 소화되는 면이라든가 아니면 백미라든가 밀가루 같은 거는 건강한 채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주의하시라는 건데 나 고기 못 먹겠네 아니야. 고기도 드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풍부한 야채와 같이 드시라는 거고 내가 채식만 한다고 난 건강하겠네. 하지만 자기의 생활 습관을 돌아볼 때 녹말이나 설탕이나 정제된 곡물 먹으면 그건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지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좀 피하자는 거예요. 그 붉은 고기는 좀 피하고 가금류, 닭고기 같은 거죠. 그다음에 생선 등의 흰살고기를 먹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비슷하게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럼 레드미트, 붉은 고기가 해롭냐 하면은 헤모글로빈하고 포화지방산이 좀 위험한 거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좀 전문적인 내용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 환자들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야채, 콩, 견과류로 식단을 채우고 정말 헷갈리면 안 되게 당뇨 환자분들한테 과일은 득보단 실이 많으니까 당뇨병 환자라면 채식하는 건 좋은데 과일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채와 콩과 견과류로 식단을 채우고 과일이라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당이 덜 올라가는 과일 위주로 좀 드시고 뭐 과일 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윤리적인 거, 생태적인 거, 경제적 이유도 있으니까 가급적 육식은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육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피하진 않아요. 피하진 않는데 먹을 때마다 참 좀 그렇죠. 뭐 약간 이렇게 얘를 죽여서 나한테 왔으니까 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기가 온 거는 결국은 석유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폐기물을 낳고 해서 과연 지탱할 수 있겠느냐 지구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제적 이유도 여기에 들일 돈을 다른 애들이 훨씬 더 좀 풍요로운 삶이 살 수 있다.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식을 좀 줄이는 게 좋은데 육식하지 않는 요일을 좀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육식을 금하라 해서 금요일을 날 육식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정말 해봤더니 정말 힘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밥을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붉은 고기와 가공육류 대신에 가금류와 생선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 유지로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식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각 도시에 몇 군데는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콩으로 만든 탕수육, 뭐 콩으로 만든 고기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지방으로 강의 가더라도 일부러 그런 데 찾아가서 먹었는데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옛날에 이제 저 영어 가르치던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디스트에다가 채식주의자에다가 합기도도 잘하고 자전거도 잘 타는 여자분인데 한국에 와서 정말 채식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어디 가든지 간에 된장찌개 우렁된장 있고 멸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정말 브랜드샵으로 상징적으로나마 채식만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식당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대기업과 정부 몫이죠. 이제 대기업은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이익이 안 나도 이게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주면은 뭐 기존 그 자영업자의 그 이득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좀 오히려 채식에 대한 붐을 일으키고 그럼 또 다른 데서 용기를 얻은 그런 식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채식도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미국에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건데 이 환자에 대한 영양 상담에 완전 채식주의자하고 오보 그 계란을 먹는 채식주의에 대한 영양 상담을 교육하고 의사들하고 영양사를 교육하고 그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집어넣자라는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채식이 제일 많은데 이스라엘에 채식하는 사람이 10%, 7, 8% 된대 그러고요. 서양도 한 3, 4%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얻지 못하고 정말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혀 영양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거를 추종하다가 몸버리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양학회하고 의사하고 정부가 영양 상담에 대해서 그중에서 완전 채식과 그다음에 오보 요 정도 계란만 먹는 채식에 대한 영양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학회가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보면 식품 나라 같은데 이제 정부가 잘하고 있거든. 식품 나라 같은데 보면 뭐 저염식이 무슨 식이 이렇게 쫙 식단하고 레시피가 나와요. 네, 이랬을 때 채식 위주의 식단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 새로운 레시피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돈 좀 들여야 됩니다. 왜냐면 그 병 걸린 다음에 치료하게 되면은 약값도 엄청 많이 들고 그다음에 환자가 검사하는데 드는 돈, 그다음에 환자 생활이 나빠지는 거 뭐 여러 가지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일단 총알을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이 나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 데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총알을 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잡아서 그 장국이 못 당기게 해야죠. 그게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되면 예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치매에 대해서 치료한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죠. 그 예방은 너무나 간단해요. 제일 먼저 흡연을 안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줄었는데도 성인 흡연율이 37%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연만 안 하게 하고 과음 안 하게 하고 술 마시면 완전 나중에 치매되거든요. 많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조절, 고지혈증, 당뇨 조절 잘하고, 고혈압 조절 잘하고, 또, 그건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이잖아요. 물론, 나이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도 많지만, 그럼 이거는 또 뭡니까? 국민 생활에서 올바른 식사,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가 좀 없는 사회, 이런 걸 만들어주면은 결국은 극도로 이 병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걸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잡아야 돼요. 초기에 잡는 게 돈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나 이런 정책 당국자들은 끝난 다음에 무슨 이거 옛날에 비급여 됐던 거를 보험을 해준다, 뭐 MRI를 보험을 해준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큰 돈을 예방 사업에 쏟아붓게 되면은 이 정권 당대에서는 그 어떤 과실을 얻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후세에 가서 굉장히 큰 칭찬과 큰 효과를 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그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거는 굉장히 전 잘했다고 아마 우리나라 역학연구 나중에 한 5년, 10년 있다 해보게 되면은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기 전하고 시행된 후에 질병의 양상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많이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쉰다는 거, 그 다음에 쉬지 못해서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술과 담배와 건전치 못한 유흥으로 푸는 거와 시간이 나면서 재충전을 하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취미, 여행, 그다음에 뭐 캠핑, 운동, 그다음에 미술 학원, 악기 다루기, 테니스 이런 걸로 그 여가를 푸는 생활이 있을 때 완전히 그 생활의 격과 질병 발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건강 역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주 큰 그걸 거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좋은 정책들 이런 걸 해놓으면 좋은데 제안하건대 채식 식단을 개발하고 채식하는 식당 그다음에 채식 방송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지금 뭐 설탕 뿌리는 방송밖에 안 하잖아요. 뭐 설탕 많이 넣어서 음식 만드는 거 보여주고 맛있다고 그러고 그런 거를 싸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 그거 말고 정말 비싸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가정주부가 따라할 수 있고 남자도 만들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개발하고 맛있게 그런 걸 하면은 저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봐요.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 끝내고요. 영화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이니까 거기에 대한 영화를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게 저희 세대 영화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해서 아일랜드하고 영국 영화입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라는 영화인데 주연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 알고 봤더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라서 하도 연기 변신을 많이 해서 이번에 이제 이것도 훨씬 더 먼저 촬영한 나의 왼발.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죠. 이게 아마 호아마톨에서 했을 거예요. 그 상영을. 왼발밖에 쓸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화가가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실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거 실화예요. 그 다음에 라스트 모이칸, 그 다음에 순수의 시대, 더 복서, 링컨, 팬텀 스레드 이런 거에 나왔어요. 팬텀 스레드가 이번에 은퇴 작품이었고 오스카상을 3번 수상한다 보기 드문 분인데 영국인인가 아일랜드인가 모르겠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엠마 톰슨도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엠마 톰슨도 나왔다는데. 그 다음에 정말 기억나는 피트 포스트 스웨이트라는 사람 기억나실 거예요. 얼굴 보면 당장 아세요. 누구냐면은 유절 서스펙트에서 그 고바야시, 미스터 고바야시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고, 그 다음 인셉션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샤를레스 테론인가 나오는 이온 플락스라는 거에서도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콘스탄트 가드너라는 영화도 있어서 콘스탄트 가드너는 좀 그 무거운 영화인데 그 영국 외교관하고 시민운동가 여자랑 결혼해서 케냐로 가는데 케냐에서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 무서운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 여자 주인공이 알아서 그걸 파헤치다가 죽어요. 뭐 그러고 하는 건데 여기 여자 주인공 레이첼 웨슨가인데 더 랍스터에 나온 여자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거기에 이제 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 아주 연기 독특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인데 이게 뭐냐면 197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불과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970년대 아일랜드는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이 굉장히 격렬할 때였어요. 그래서 IRA 기억나세요? IRA 그래서 아일랜드 해방전선인가 그 해방군인데 그 런던 테러도 하고 가장 유명했던 건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 친척인가 누구를 사살한 걸 거예요. 런던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한 거는 이제 연기한 거는 그냥 아일랜드에 그냥 변변치 못한 아이 그냥 길거리 아이인데 이제 집에서 말썽만 이렇게 하다가 무슨 좀 말썽 이렇게 런던으로 도망가래서 아버지가 보냈는데 런던에서 또 무슨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IRA가 어떤 건물을 폭파해버렸는데 얘가 주모자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영국 경찰이. 근데 얘는 정말 아니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얘도 모자라서 얘 가족까지 다 완전히 테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재판에 넘겨서 이제 징역을 살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이건 아일랜드도 영어 쓰고, 그 다음에 영국도 영어 쓰잖아요. 영어가 약간 다르지만, 아일랜드 영어가 우리가 흔히 듣는 부드러운 영어에 보스턴 영어 비슷한 영어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농담으로 더블린에 있는 R이 보스턴으로 옮겨갔다는 농담도 해요. 근데 그렇게 이민족이지만 영어를 같이 쓰고 이런 경우인데 얘네들이 아일랜드를 지배했을 때 그 문명차나 1970년, 80년에도 이런 종류의 탄압과 억압과 잔인한 통치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아무리 그 나라가 일본이든 영국이든 간에 하여튼 간에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설치는 거죠. 아주 굉장히 보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영화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영화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아마 광복절에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뺏긴다라는 거. 근데 아무리 문명화된 나라의 식민지로 들어가도 식민지라는 거. 그 안에서는 식민지인들은 절대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거. 정의롭지 않다는 거. 이런 걸 잘 보여준 굉장히 명작입니다. 그래서 요 영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